안녕하세요. 오늘은 Practical Applications of Neural Combinatorial Optimization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최종원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2023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연구 관심 분야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알고리즘,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스케줄링을 위한 딥 강화 학습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NCO와 그 실제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최적화는 여러 개의 요소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는 실제 세개 문제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산 설비 최적화, 자원 할당 최적화, 운송 경로 최적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는 NP-hard 문제로 정확한 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한 번씩 방문하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 자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는 전통적으로 휴리스틱 또는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문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아래 보시다시피 계산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실세계 문제의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최근 딥러닝과 강화학습의 발전으로 NCO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CO는 신경망을 활용하여 조합 최적화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 개입 없이 데이터로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NCO 개념을 제시한 연구인 포인터 네트워크는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만 입력과 출력이 고정된 길이로 제공될 때만 작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네트워크는 가변적인 입력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조합 최적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인 입력을 가리키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 조합 최적화 문제에 신경망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TSP n값이 50보다 작은 문제에서 최적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 부분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RLN이 입력 시퀀스를 처리하여 코드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코드 벡터는 또 다른 RNN 출력을 사용하여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력 차원은 문제의 차원에 의해 고정되며 이는 훈련과 추론 동안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B 부분은 포인터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인코딩 RNN이 입력 시퀀스를 코드로 변환하여 출력 네트워크에 전달합니다. 각 단계에서 출력 네트워크는 입력에 대한 어텐션 벡터를 생성합니다. 어텐션 출력은 입력 길이와 동일한 사정 크기를 가진 소프트맥스 분포입니다. 이 두 모델은 각각 입력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출력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시퀀스 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조합 최적화 문제인 컨벡스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벡스월 문제는 주어진 점들 중에서 최외곽점을 탐색하여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점들을 연결해
다각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먼저 컨벡스월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상에 여러 개의 무작위 점이 무작위로 분포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컨벡스월 문제는 이 점들 중에서 외곽을 형성하는 점들을 찾아서 그 점들을 연결해 다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각형은 모든 점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외곽선을 나타냅니다. 컨벡스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알고리즘으로는 그라함스 스캔과 자비스 마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점들을 정렬하고 스택을 사용하여 최외곽점을 찾는 방법으로 시간 복잡도는 5의 n로그 n입니다. 한편 자비스 마치는 선형 스캔을 통해 외곽점을 찾는 방법으로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높아져 활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TSP 문제는 조합 최적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도시가 주어졌을 때 각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모든 경로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n개의 도시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는 n-1 팩토리얼 분의 2입니다. 이는 도시의 수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능한 경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TSP는 엔피아드 문제로 정확한 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드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근사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 방법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TSP는 매우 어려운 조합 최적화 문제로 전통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연구되었습니다. 먼저 브루트포스 방법론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계산하여 그중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방법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5의 n 팩토리얼로 도시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실제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헬드카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여 부분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브루트포스 방법보다는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근사치 알고리즘으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고 방문하지 않은 도시 중에서 다시 가장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앞선 방법 알고리즘보다는 빠르지만 항상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위 알고리즘들은 TSP의 노드 개수가 2, 30개를 넘어가면 최적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된 시퀀스를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임베딩하고 디코더는 이 임베딩 벡터를 바탕으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는 점들의 나열을 입력으로 입력받아 이를 임베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코더가 점들의 정보를 학습하여 벡터로 변환한 후 디코더가 이 벡터를 이용해 최외곽점들의 인덱스 시퀀스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의 개수가 그림에서처럼 4개가 아니라 5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디코더에 아웃풋 딕셔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로는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코더가 학습한 결과를 고정된 형태로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코더의 사정 크기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코더가 포착해야 하는 시퀀스가 길어지면서 장거리 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모델이 학습 범위를 벗어난 점을 출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출력이 입력에 의존하는 문제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는 다양한 길이의 입력 시퀀스나 복잡한 장거리 관계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장거리 포착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코더가 생성한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고려해서 디코더가 각 단계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장거리 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더라도 아웃풋 딕셔너리가 고정된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모델이 고정된 출력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입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인코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코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변환합니다. 인코더는 주로 RNN, LSTM 또는 GRU 같은 순환신경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입력 시퀀스가 인코더에 의해 처리되어 각 입력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합니다. 인코더의 마지막 숨겨진 상태는 디코더로 전달되어 다음 단계의 처리가 진행됩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의 각 항목을 처리하면서 히든 스테이트들을 생성합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들은 시퀀스의 정보를 압축하여 디코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입력 시퀀스의 전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디코더의 초기 상태로 사용하여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요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입력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장거리 관계를 포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인코더가 모든 정보를 하나의 벡터에 압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고정된 길이의 입력 시퀀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 길이의 입력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서 시작되며 이 상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복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각 출력 시점에서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고려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텐션 메커니즘은 출력 시점에서 각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는 특정 입력 위치에 더 집중하여 더욱 정확한 출력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텐션 스코어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확률 분포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출력 시점에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보다 정교하게 입력 시퀀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장거리의 의존 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아웃풋 딕셔너리가 고정되어 있어 가변 길이의 입력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 벡터 계산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어텐션 벡터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와 W1, W2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수식을 통해 디코더는 각 입력 요소의 중요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값이 각각 2, 8, 3, 5, 1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값들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며 디코더가 각 입력 요소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어텐션 값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확률 분포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 아그맥스를 통해 확률 분포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는 입력 시퀀스에서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입력 시퀀스와 각 요소에 대한 포인터를 생성하여 특정 요소를 직접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첫 번째 디코더 상태가 두 번째 인코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팅 메커니즘을 통해 포인터 네트워크는 더욱 유연하게 입력 요소를 선택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디코더 상태들은 인코더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포인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경로 최적화 문제나 그래프의 특정 점을 선택하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포인터 네트워크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포인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벡스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점들 중 최외곽 점들을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컨벡스월 문제의 시간 복잡도는 nlogn입니다. 두 번째로 딜론의 삼각 분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 위의 점들을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제약 조건은 삼각형의 외 저번이 세 꼭지점을 제외한 어떠한 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간 복잡도는 nlogn입니다. 마지막으로 TSP입니다. 이 문제는 평면 위의 점들의 간의 비용이 존재할 때 각 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고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최소 비용의 순서를 탐색하는 문제입니다. TSP의 최적계를 찾는 시간 복잡도는 5의 n팩토리얼이고 근사해를 찾는 시간 복잡도는 5의 n제곱입니다. 실험의 첫 번째 문제는 컨벡스월 문제입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점 집합 P에 대해 포인터 네트워크는 출력 시퀀스 CP를 생성합니다. 이 출력 시퀀스는 컨벡스 헐을 구성하는 점들의 순서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주어진 점들 중에서 최외곽 점들을 연결한 사각형을 형성합니다. 그림 A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딜론의 삼각분할 문제입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점 집합 P에 대해 포인터 네트워크는 출력 시퀀스 CP를 생성합니다. 이 출력 시퀀스는 딜론의 삼각분할을 형성하는 삼각형들의 집합을 나타내며 그림 B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포인터 네트워크는 다양한 조합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일한 아키텍처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파라미터와 모델 아키텍처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험 결과를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A는 LSTM을 사용하여 컨벡스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시도인데요. LSTM은 컨벡스 헐 문제를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D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500개의 점을 가진 컨벡서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 LSTM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림 F의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20개의 도시를 방문하는 최단 경로를 예측한 TSP 문제입니다. 예측된 경로의 길이는 3.523으로 실제 정답 경로 길이인 3.518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터 네트워크의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벡설 문제에서 사용된 성능 지표인 accuracy는 생성된 컨벡스 헐의 점들이 정답 컨벡스 헐의 점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된 컨벡스 헐의 모든 점이 정답 컨벡스 헐의 점들과 동일하다면 accuracy는 1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인 에어리아는 생성된 컨벡스 헐의 면적이 정답 컨벡스 헐의 면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면적이 정확히 일치할수록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컨벡스 헐 문제에서 인풋은 특정 범위에서 균등 분포로 샘플링된 점 집합이고 출력은 컨벡스 헐을 형성하는 점의 인덱스 순서입니다. 실험에서 포인터 네트워크는 LSTM과 LSTM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방법론 대비 높은 정확도와 커버리지를 보였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다양한 길이의 입력에 대해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였으며 학습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포인터 네트워크의 들론의 삼각분할 문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은 컨벡설 실험과 동일한 샘플링된 점 집합을 사용했고 아웃풋은 들론의 삼각형의 인덱스 집합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정확도는 모델이 예측한 삼각형과 실제 정답과 동일한 삼각형을 생성한 비율이고 삼각형 커버리지는 모델이 예측한 삼각형이 실제 삼각형과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실험에서 포인터 네트워크는 n이 작은 경우 높은 정확도와 삼각형 커버리지를 보여주었지만 n값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실험을 통해 시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터 네트워크의 TSP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풋은 TSP 문제의 도시 좌표이고 아웃풋은 각 도시를 방문하는 최적 경로입니다. 들론의 삼각분할 문제와 마찬가지로 작은 n값에서는 포인터 네트워크로도 최적 경로에 매우 근접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드가 20개인 경우까지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지만 n이 20을 초과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따라 또한 포인터 네트워크의 성능이 달라졌으며 이는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컨벡설, 딜린의 삼각분할, TSP 등 다양한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조합 최적화 문제의 근사 솔루션을 학습할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의 주요 장점은 가변 길이의 출력 사전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중요한 입력 요소를 선택하여 가리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연구로는 NCO with Reinforcement Learning 연구의 배경과 포인터 네트워크의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훈련했습니다. 이는 학습 시 정답 데이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먼저 구하고 이를 정답 데이터로 제공해야 됩니다. 포인터 네트워크는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답을 기반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기존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뛰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알고리즘이 입력 그래프에 대한 최적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TSP 문제에서 n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포인터 네트워크의 활용이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터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학습을 도입한 NCO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지도학습이 아닌 강화학습을 통해 최적해를 학습하며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NCO with Reinforcement Learning 등 다양한 NCO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세미나는 아래 저희 연구실의 차민성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부터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NC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로 계획은 주어진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전 경로를 탐색하는 것 등 경로 계획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길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거나 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스타 탐색은 대표적인 경로 계획 알고리즘인데요. 적절한 휴리스틱 함수를 활용하여 탐색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탐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많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경로 탐색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A-스타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예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아래 빨간 점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이 빨간 점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 왼쪽 아래 빨간 점은 검은색 영역의 벽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A-스타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오른쪽이 빨간 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림상에서 초록색 영역으로 표시된 주변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A-스타 알고리즘이 오른쪽이 빨간 점에 도달하게 되면 탐색 이력을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들은 경로 탐색을 위해 소모한 시간 또는 비용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탐색 비용을 지불한 뒤 얻게 되는 최종 경로는 빨간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그림 경로 탐색 예제와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이미지 기반의 실제 사진에서 보행자들의 이동 경로 예측에서도 A-스타 탐색 알고리즘이 동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학습을 포함하는 뉴럴 A-스타 탐색을 제안했습니다.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이 기존 A-스타 알고리즘 대비 탐색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는 주어진 문제로부터 경로 탐색 시 우선순위가 높은 후보 경로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던스 맵 개념 덕분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이던스 맵은 A-스타 알고리즘이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 탐색했던 이력인 초록색 영역과 실제 정답 경로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얻어진 가이던스 맵은 A-스타 알고리즘에서 필요로 하는 휴리스틱 함수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이던스 맵이 실제 정답 경로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할수록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의 탐색 효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문제의 사례가 주어지면
학습된 인코더 네트워크로부터 가이던스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던스 맵은 A-스타 알고리즘의 휴리스틱 함수 역할을 하게 되며 뉴럴 A-스타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휴리스틱 함수를 이용해 효율적인 A-스타 트리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A-스타 트리 탐색의 결과로 나오는 탐색 이력 데이터는 실제 정답 경로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이던스 맵에 대한 인코더 네트워크를 재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 그림은 뉴럴 A-스타 알고리즘에서의 트리 확장을 나타냅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탐색 트리 확장을 통해 생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탐색을 진행해 본 노드들을 초록색, 클로즈드 리스트로, 클로즈드 리스트에 인접하여 앞으로 탐색을 진행할 후보 노드들을 노란색 오픈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리합니다. 효율적인 A-스타 탐색 트리는 노란색 오픈 리스트에 속한 노드 중 휴리스틱 가치가 가장 높은 빨간색 노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빨간색 노드는 이제 클로즈드 리스트로 옮겨진 후 빨간색 노드에 인접한 새로운 노드들을 오픈 리스트에 추가하는 형태로 트리가 확장이 돼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산적인 연산이 필요하지만 그림에서는 클로즈드 리스트와 오픈 리스트를 각각의 노드가 각 리스트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고 각 이집 매트릭스 및 노드의 가치를 나타내는 행렬 V 스타르 등을 컨볼루션 연산자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A-스타 트리 탐색이 이루어지는 중간 모듈이 그림에서와 같이 행렬 기반의 미분 가능한 연산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색 이력과 실제 정답 경로와의 차이에 대한 로스 함수로부터 가이던스 맵을 구하기 위한 엔코드 네트워크까지 그레디언트가 이제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은 왼쪽에 일반적인 A-스타 알고리즘이 탐색하는 경로, 오른쪽은 가이던스 맵 학습을 통한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이 탐색하는 경로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은 경로 탐색에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이 훨씬 적어 더 빠르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을 기존의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한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과 비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이 탐색의 효율을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이 훨씬 적고 생성된 경로도 더 최단 경로에 가까운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이미지에서의 이동 경로 실험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뉴럴 A-스타 알고리즘의 결과가 다른 알고리즘 대비 좀 더 정답 경로에 가까운 경로로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표적인 경로계 알고리즘인 A-스타 탐색을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한 가이던스 맵과 미분 가능한 A-스타 모듈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학습 기반의 최적 경로 탐색이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산적인 환경에서 정의되었던 A-스타 탐색을 미분 가능하게 확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가능케 한 점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A-스타 알고리즘처럼 휴리스틱 기반의 트리 탐색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얻어지는 경로의 수준과 탐색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 의미 있는 가이던스 맵이 학습되기 이전 또는 가이던스 맵의 학습 자체가 실패한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와 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조금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A-스타 탐색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허용적 휴리스틱 함수에 대해서
최적 경로에 대한 이론적 개런티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뉴럴 A스타 탐색에서는 학습된 가이던스 맵을 휴리스틱 함수로 곧바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론적으로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연구는 클러스터 툴의 스케줄링을 강화학습을 통해 해결해보는 접근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클러스터 툴과 그 스케줄링 방법론에 대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어 먼저 클러스터 장비의 구조와 스케줄링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장비는 공정 모듈 PM과 이송 로봇을 단일 장비에 집약한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진공 환경과 대기 환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며 웨이퍼를 한 장씩 가공하는 매엽식 클러스터 장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장비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모듈 P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웨이퍼가 투입이 되고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체인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큐um 트랜스퍼 로봇,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의 운반을 담당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드락, 웨이퍼가 투입 또는 배출될 때 외부 대기압 환경과 진공 환경을 분리하는 버퍼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클러스터 장비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크게 선형 클러스터와 원형 클러스터 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형 클러스터 장비는 PM이 일렬로 배치되어 공간 활용성이 높지만 이송 로봇의 이동 동선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원형 클러스터는 PM이 이송 로봇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공간 활용성은 떨어지나 이송 로봇의 이동 시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공장에서는 원형 클러스터 장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송 로봇은 싱글암 로봇과 듀얼암 로봇이 크게 있습니다. 싱글암 로봇은 웨이퍼를 집을 수 있는 로봇팔이 1개입니다. 듀얼암 로봇은 웨이퍼를 집을 수 있는 로봇팔이 2개인 형태로 한쪽 팔을 버퍼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장비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 장비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 클러스터 장비는 하나의 이송 로봇을 중심으로 여러 PM이 원형으로 배치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한편 다중 클러스터 장비는 특정 공정을 위해 여러 대의 클러스터를 버퍼를 통해 연결한 형태로 더욱더 복잡한 스케줄링 방법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 장비의 운용 방식 측면으로는 크게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렬 방식은 전체 PM이 하나의 공정을 다루는 형태로 현재 공정이 끝나야 다음 공정이 시작됩니다. 병렬 방식은 각 프로세스 챔버 PM이 서로 다른 공정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동시에 여러 공정 처리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또한 클러스터 장비는 공정 중 발생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일정 수의 웨이퍼를 처리한 후 챔버 클리닝을 수행합니다. 클리닝 과정 중에는 웨이퍼 가공이 불가능하며 설비의 운영 조건에 따라 챔버의 클리닝 주기가 제각각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장비는 여러 프로세스 모듈 PM과 운송 로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케줄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스케줄링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크게 웨이퍼 지연, 챔버 클리닝, 데드락 조건 여부, 로봇이 유형이 어떤 로봇인지, 또 공정이 직렬 방식인지 병렬 방식인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장비 생산성을
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스케줄링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툴의 단순 스케줄링 시나리오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스케줄링 시나리오는 클러스터 툴의 모든 모듈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여기 시나리오에서는 웨이퍼가 로드락에 먼저 투입이 되고 진공 상태로 전환이 된 뒤 VTR이 웨이퍼를 가져가고 PM에 갖다 놓음으로써 웨이퍼의 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웨이퍼의 가공이 이루어지면 VTR은 다시 PM으로부터 웨이퍼를 가져가고 다시 로드락에 올려놓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웨이퍼 1번을 로드락에 투입합니다. 웨이퍼의 투입이 완료되면 로드락을 닫고 진공 상태로 전환합니다. 로드락이 진공 상태로 전환이 완료되면 VTR이 웨이퍼 1번을 가져갑니다. VTR이 웨이퍼 1번을 PM 1번에 가져다 놓습니다. PM은 가공을 시작하고 가공이 완료되었으면 VTR이 가공이 완료된 웨이퍼 1번을 PM 1번으로부터 다시 가져갑니다. 그 다음 VTR이 웨이퍼 1번을 배출하기 위해 로드락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로드락을 대기압 상태로 다시 전환시킵니다. 로드락 내부가 다시 대기압 상태로 전환이 완료되면 웨이퍼 1을 로드락으로부터 꺼냅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모든 모듈이 정상 동작 상태임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클러스터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스케줄링 예외 시나리오에서는 PM1에 문제가 발생했고 PM2에 가공 대기 중인 웨이퍼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VTR이 웨이퍼를 다른 PM으로 이동시키는 예외 처리를 통해 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각 예외의 상황은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TR이 웨이퍼 2번을 로드락에서 꺼냅니다. VTR이 웨이퍼 2번을 PM2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PM1이 정상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PM1이 정상 상태로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면 VTR은 들고 있던 웨이퍼 1번을 PM1번에 넣습니다. 이렇듯 정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클러스터 툴의 스케줄링은 강건하게 동작이 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사이클 스케줄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클 스케줄링은 미리 정해진 사이클을 반복 수행하는 시나리오로 한정됩니다. 특정 주기를 반복하여 공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이클 스케줄링은 스케줄링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이클 스케줄링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수리적 최적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각 이벤트의 타이밍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클 스케줄링은 다양한 상황에서 최적의 사이클 타임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실제 반도체 현장 클러스터 툴에 사용되는 스케줄링 방법론인 non-cyclic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 툴 장비는 디스패칭 룰에 의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패칭 룰은 클러스터 장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의미합니다. 실제 공정 환경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클러스터 장비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표입니다. 클러스터 장비 운용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렬 방식으로 운영 중에 PM1이 셧다운 되는 경우, 또 듀얼암 로봇 팔 하나가 고장이 나는 경우, 또 PM4가 잔여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클리닝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그 다음 이제 클러스터 2를 동시에 두 가지 공정이 같이 운영될 수 있게 병렬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 설비 운영 중에 다양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클러스터 장비는 사이클 스케줄링 방식으로 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디스패칭 룰은 로봇, 챔버, 웨이퍼의 상황에 따라 다음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이 디스패칭 룰은 휴리스틱하게 또는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칭 룰은 수학적인 모델로 최적임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복잡도가 매우 높아 최적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클러스터 장비의 성능 지표인 트루풋을 검증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넌사이클링 스케줄링은 설비의 상황을 보고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는 복잡한 조합 최적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NCO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비 상태를 스테이트로 하여 스루풋을 최대로 하는 액션을 강화학습 모델로 하여 앞서 휴리스틱하게나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구현하던 디스패칭 룰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non-cycling 스케줄링을 강화학습으로 접근한 스케줄링 클러스터 tools for concurrent processing, deep reinforced learning with adaptive search라는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클러스터 툴의 사이클릭 스케줄링 관련 연구는 일정한 순서로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최적의 성능임을 보장하지 못하며 현장 적용의 괴리감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웨이퍼 유형의 수와 순서를 지정하는 사이클릭 스케줄링에서는 설비에 불필요한 아이들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여기 이번 연구에서는 병렬 처리 과정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클러스터 도구에서 두 가지 유형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 1 웨이퍼는 PM1과 PM2에서 처리되고 타입 2 웨이퍼는 PM3와 PM4에서 처리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주어진 수의 처리된 웨이퍼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통해 전체 처리량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클러스터 툴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두 가지 웨이퍼 타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싱글암 클러스터 툴의 간트 차트입니다. 상단 차트는 사이클링 스케줄링을, 하단 차트는 넌 사이클링 스케줄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차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사이클링 스케줄링의 차트입니다. 로봇 작업은 각각 T, U, L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T는 트랜스포트, U는 언로드, L은 로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색 막대는 타입 1 웨이퍼의 작업을 나타내고 흰색 막대는 타입 2 웨이퍼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검은색 막대는 웨이퍼가 로봇의 작업을 기다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PM1에서 1-2 웨이퍼가 처리된 후
1-3 웨이퍼가 처리됩니다. 빨간색 선은 이벤트 타이밍을 나타내고 1-4 웨이퍼가 PM1에서 언로드 되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사이클릭 스케줄링은 고정된 순서로 웨이퍼를 처리하고 주기마다 항상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지만 최적의 처리량을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다음으로 하단의 non-cycling 스케줄링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상단 차트와 동일하게 TUL로 로봇 작업이 표시가 되어 있고, 회색 막대는 타입 1 웨이퍼, 흰색 막대는 타입 2 웨이퍼의 작업을 나타내고, 검은색 막대는 마찬가지로 웨이퍼가 대기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1-4 웨이퍼가 PM1에서 언로드되는 시점이 상단 차트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그 두 스케줄링 방법의 타이밍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non-cycling 스케줄링은 웨이퍼의 릴리즈나 로봇 작업의 순서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처리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사이클링 스케줄링과 비교해보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타이밍 차이를 통해 비사이클링 스케줄링이 더 효율적임을 차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싱글암 클러스터 2를 TPN 형태로 모델링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 클러스터 도구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를 TPN 형태로 변환한 모델입니다. 모델에서는 PM1, PM2, PM3가 웨이퍼 타입 1번을 처리하고 PM4, PM5, PM6가 웨이퍼 2번 타입을 처리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P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란 원형의 형태인 플레이스는 시스템의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웨이퍼가 특정 PM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2, P4 등등은 각각 PM1, 2, 3, 4에서 웨이퍼가 처리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플레이스들은 웨이퍼가 각 처리 모듈에서 작업 중인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15부터 P20까지는 각각 PM으로부터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플레이스입니다. 다음으로 P1357, 8, 10, 12, 14는 로봇이 웨이퍼를 각각 PM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플레이스입니다. P21은 로봇이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나타내는 플레이스입니다. 다음으로 검은색 길쭉한 사각형인 트랜지션은 환경 내에서 이벤트나 행동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웨이퍼를 PM1에서 언로드한 후 PM2로 로드하는 작업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3579, 11, 13, 15는 웨이퍼가 특정 모듈, 예를 들어 로드락 또는 PM으로부터 언로드 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트랜지션들은 웨이퍼가 특정 모듈들 로드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다음 화살표 형태인 아크는 플레이스와 트랜지션을 연결하여 시스템 내 웨이퍼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동그라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토큰은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마커로 활용됩니다. 각 토큰은 특정 플레이스에 위치하게 되며 웨이퍼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2에 있는 토큰은 PM1에서 현재 웨이퍼가 가공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P21에 있는 토큰은 로봇이 현재 가동 중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TPN 모델을 통해 클러스터 툴 시스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웨이퍼가 각 모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로봇이 웨이퍼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광학습과 함께 환경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딥큐 네트워크를 기본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딥큐 네트워크는 큐밸류 값을 신경망을 통해 근사하는 방법론입니다. 위쪽 그림은 고전적인 큐러닝 방식입니다. 상태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큐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각 상태 행렬 페어에 대해서 큐밸류 테이블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태와 행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툴의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와 행동의 쌍이 많아 이런 고전적인 방식의 큐러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딥큐러닝 방식입니다. 상태와 행동을 신경망의 인풋으로 하여 큐밸류를 근사하는 방식입니다. 신경망을 사용하면 상태와 행동 공간이 매우 큰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큐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QN을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강학 프레임워크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5가지의 상태를 정의를 했습니다. 장비 상태, 잔여 처리 시간 비율, 로봇의 위치, 유유 시간, 작업 부하 비율로 설정했습니다. 강화학습 모델은 앞서 정의한 상태들을 관측하고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액션 셀렉션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클러스터 툴에 데드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택한 행동이 가능한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액션 마스킹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측면입니다. PM의 아이들 타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유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수값이 커지는 형태로 보상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타임이 없으면 리워드는 0이 주어지고 PM이 스케줄링이 잘 안 돼서 아이들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에 보상이 마이너스 음수값으로 계속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댑티브 서치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어댑티브 서치는 추론 시 미래 상태를 미리 탐색하여 행동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Q값이 가장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그 두 개의 값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큰 Q값을 가지는 행동도 탐색에 포함시키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클러스터 툴 환경이 주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이 두 번째 Q값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최적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 시 어댑티브 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어댑티브 서치 메커니즘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상태 SH-1에서 시작하여 가능한 행동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 SH에서 가능한 3가지 행동 중에 Q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택된 행동 AH
2에 따라 상태 SH 플러스 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가능한 행동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Q 값의 차이가 작다면 두 번째로 큰 Q 값을 가지는 행동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측면으로는 타임드 패트리넷으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PM 구성과 프로세스 타임 분포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 인스턴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모델은 여기 TPN 환경 내의 상태들을 관측하고 가능한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Q값을 근사하는 DQN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DQN 네트워크와 동일합니다. 타겟 Q 네트워크는 일정 간격으로 Q 네트워크의 가중치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어댑티브 서치를 통해 최대 Q값과 두 번째로 큰 Q값의 차이를 고려하여 탐색을 합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탐색하고 각 경로의 총 아이들 타임을 계산하여 유효시간이 가장 작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론 단계가 구성됩니다. 다음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인스턴스는 웰 밸런스드 인스턴스와 언밸런스드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웰 밸런스드 인스턴스는 두 웨이퍼의 처리 시간, 즉 프로세스 타임이 동일한 범위에서 생성되어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낮은 스케줄링입니다. 반면 언밸런스드 인스턴스에서는 두 웨이퍼 타입의 처리 시간이 다른 범위에서 생성이 되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스케줄링을 의미합니다. PM 구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2,2는 웨이퍼 타입 1은 PM1 그리고 PM2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웨이퍼 타입 2는 PM3에서 PM4로 가는 동작 방식을 의미합니다. 비교 모델은 CBS라는 과거 사이클릭 스케줄링 방법론과 바닐라 DQN 그리고 어댑티브 서치를 적용한 DQN 등을 비교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웰 밸런스드 인스턴스의 경우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성능 매트릭은 갭과 컴퓨테이셔널 타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갭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계산 공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테스트에서 베이스라이닝 사이클릭 알고리즘인 CBS 알고리즘 대비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어댑티브 서치 적용 등으로 하지만 평균 추론 시간이 CBS보다 높으나 실시간으로 액션을 받아서 사용하는 데 문제 없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언밸런스드 인스턴스, 즉 각 웨이퍼 타입의 프로세스 타임이 서로 다른 분포에서 샘플링 되는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전의 웰 밸런스드 인스턴스 케이스와 유사하게 다른 비교 방법론 대비 본 논문에서 제안한 DQN 어댑티브 서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일정하게 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싱글암 클러스터 툴의 넌사이클링 스케줄링을 강화학습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DQN과 제안한 방법론의 어댑티브 서치를 결합하여 기타 방법론 대비
클러스터 툴의 스케줄링이 효과적임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도 실제 반도체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싱글한 클러스터 툴 시나리오에 국한되었고, 설비 클리닝이나 설비가 중간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고려가 되지 않아 실제 설비 운용 상황과는 다른 시나리오로 연구가 수행된 점이 아쉽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뉴럴 컴비네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의 이론적 배경과 실용적인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조합 최적화 문제의 정의를 설명드렸고, 전통적인 방법론이 가진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NCO 연구인 포인터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NCO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세계 문제에 존재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인공신경망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오늘 세미나에서는 길찾기 문제를 인공신경망 구조로 접근한 뉴럴 에이스타 서치 연구와 반도체 현장에서 사용되는 클러스터 툴 장비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스케줄링 최적화를 연구한 두 가지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